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은 반도체 특집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이지환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제약 바이오 섹터와 더불어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섹터인데요. 오늘은 이 설 특집을 맞이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계신 점들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는 상당히 어려운 발걸음을 두 분 해주셨는데요. 평소에 모시기 힘든 두 분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반도체 협회 안기현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현대차 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노군창 센터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을 모시고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그 반도체 섹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께서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레포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는 많은 이제 외국계 레포트들이 사실 그 현실감과 좀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1분기부터 상당히 반도체 섹터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제 기억에는 아마 이제 1분기에는 서버용 D램이 예상외에 선전을 했고 2분기에는 또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했지만 중국발 재고 확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보다 실적이 또 좋게 나왔고요. 특히 작년 우리가 이제 8월 기억하는 모건 스탠리의 Winter is Coming이라는 그 레포트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레포트들이 좀 조롱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레포트를 의존해서 트레이딩을 하지 못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요. 먼저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나왔던 그 외국계 레포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 실제적으로 근거가 되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기현 전무님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해외 증권사에서 작년 8월 달에 반도체 산업 겨울이 온다. 뭐 10월 달에는 또 겨울이 왔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제조 산업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반도체 제조 산업이 세계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그런 산업 입장에서 보면 이 겨울이라는 게 사실은 찬바람 불고 얼어붙고 그리고 우리 못 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느낀 우리 산업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온다 왔다가 무슨 말인지 라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근데 주식시장도 그만큼 사실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긴 했습니다. 얼어붙긴 했는데 사실은 산업, 특히 이제 저희는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이 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됐거나 또는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란 얘기가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체감하지 못한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작년 이 하반기죠. 3, 4분기, 4, 4분기 겨울 온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봄, 가을에 찬바람은 있습니다만 겨울은 온 적이 없고요. 봄, 가을에 따뜻한 이 분위기로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무님께서는 실제와 그 실제 레포트가 현실과 많이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센터장님 네. 작년에 그 모건 스탠리 레포트가 나왔을 때 네. 상당히 이제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과 또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사실 골드만삭스나 이쪽 레포트들은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레포트가 나왔다가 10월 정도 넘어가면서
괜찮다라고 했던 레포트들이 급격히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레포트도 약간 수정이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약간 그 멘붕에 왔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작년 6월 말에 서버 디램이 1분기부터 원래 분위기는 한 작년 연말까지 오르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작년 6월 말에 대만이랑 이제 주요 고객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탠스가 좀 변한다는 걸 저희가 감지를 해서 저희도 6월 말에 4분기부터 디램 가격이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저희도 리포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겨울이 온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근데 뭐 디램 가격이 상승을 못 한다고 해서 그게 겨울은 의미하는 건 아닌데 주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디램 가격 급락이 오는 거를 마치 이제 예상을 하고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디램 가격 협상하면서 이제 좀 시장에다 약간 흘리기도 했지만 4분기 디램 고정 가격은 소폭 하락 정도로 이제 그쳤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인되는 시점에 이제 주가가 이제 좀 의미 있게 반등을 했고, 물론 삼성 하이닉스도 저 시장이 오해하고 있다. 실제로 협상하는 상황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워낙 수급적으로 또 너무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의 그런 항변이 소수 의견처럼 느껴진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작년을 놓고 보면 본격적으로 인텔의 신규 CPU,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6채널에서 8채널을 지원하는, 물론 DDR4긴 하지만 아이스레이크가 본격적으로 교체의 중심이 됐던 거는 이제 2분기 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게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버 쪽이 생각보다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원격 교육, 재택 근무가 줄어들 거야. 근데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새로운 뭐 델타 변이, 오미크론까지도 나왔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일부 이제 노이즈를 만들었던 분들이 보면 노트북 수요가 급감할 거야. 근데 사실 노트북은 전체 D램의 PC를 전체로 보면 한 13%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노트북만 놓고 보면 한 9%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PC 수요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거는 그 교육용 노트북인 크롬북만 좀 부정적이었고, 오히려 조금 고사양의 노트북 수요는 작년에도 좋았어요. 작년 노트북 수요도 한 2억 4천만 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히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2020년에 또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하면서 주가는 또 2020년 말부터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뭔가 부정적인 걸 찾으려고 했던 거죠, 억지로.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지표는 작년에 낸드 시장은 역대급이었습니다. 2018년보다 규모가 더 컸고요. 디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상 두 번째로 큰 디램 시장이었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 상황도 좋았고, 다만 주가라는 거는 좀 선반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 디램 가격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저는 조정받는 거는 일정 부분 맞다고 보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6월 말에 좀 워닝을 줬는데, 근데 그게 소폭 하락이지 업황이 갑자기 엄동선언으로 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작년 10월, 11월부터는 소폭 하락한다고 저희도 리포팅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소수 의견이다 보니까 그게 묻혔다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 그게 바뀌는가 하면 작년 11월 중순에 미국의 IC 인사이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정적으로 콜을 했던 분들은 대만의 트렌드 포스 수치를 그대로 따라 좀 그들의 전망치를 많이 인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기업체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계약한 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의 IC 인사이트에서 4분기 디램 가격을 1% 하락으로 리포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또 마지막에 마이크론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디램 가격 소폭 하락했고, 1분기도 매출액 자체가 마이크론이 디램 낸드 다 하기는 하지만 매출액 자체가 4분기보다 2.5%밖에 안 준다. 그러면서 완전히 분위기는 너무 우리가 오버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때 겨울이 온다고 했던 그분이 겨울이 지만 겨울은 안 올 것 같다고 좀 약간 말을 좀 바꿨죠. 네. 센터장님이 사실 이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건 스탠리 레포트가 나왔을 때 사실 그 레포트를 조금 꼼꼼히 뜯어보면 PC용 D램에서 가격 하락폭이 약 5% 내외,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파장의 시작이었는데 방금 이제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파장 PC용 DRAM 자체가 그렇게 큰 포션 차지하지 않고 또 특히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 하락도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그 아마 이제 우리가 그 센터장님이 쓰신 레포트를 좀 더 꼼꼼하게 읽어봤다면 아마 이 사실을 조금 더 미리 알 수 있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전문인과 센터장님은 현실 반영에서 조금 과도했다라는 부분과 실시간에 좀 괴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해주셨고요.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그 레포트들을 조금 읽을 때 조금만 꼼꼼히 보신다면은 조금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작년에 이런 그 레포트들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반도체 섹터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 그 공급 쇼테이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 그 단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장기간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특히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그 공급 쇼테이지 부분이 뭐 삼성전자나 혹은 대만의 TSMC 같은 고부가가치의 반도체가 아니었고 예를 들면 뭐 웨이퍼 정말 14인치 웨이퍼라든지 혹은 뭐 아날로그 반도체 같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급 쇼테이지가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불러일으켰던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부분 한번 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반도체 병목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과연 지금이 끝나가는 시점인가? 아니면 조금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먼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반도체 병목 현상에 대해서 우리 안기현 전문의께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 이 지금 반도체 쇼테이지 현상이 끝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 1월이죠. 작년 2021년 1월 달에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해서 네.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중단했다. 네. 생산을 중단했다. 뉴스 나왔죠. 근데 그 회사들이 유럽 회사, 미국 회사들입니다. 네. 그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이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러한 현상은 그 미국이나 유럽 또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이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그래서 그런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필요한 반도체를 필요한 만큼 공급해주기 위한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문제가 사실 터졌죠. 터졌는데 자동차용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제한된 이 생산 시설에서 다른 걸 또 줄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뿐만 아니고 우리 PC나 휴대폰이나 가전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희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반도체,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2023년까지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러한 현상은 2023년까지 최소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전자기기가 들어가는 제품들의 생산은 시장의 수요만큼 생산을 못 한다는 거고요. 2023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 그렇다고 전면 중단되는 건 아니니까 빨리 주문을 하면 한 1년씩 걸려서도 나옵니다. 예, 근데 옛날보다 그게 굉장히 길어졌으니까 아마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뭐 그런 게 굉장히 답답하겠죠. 뭐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나라, 우리나라에다 지어야 된다. 그럼 미국, 유럽, 일본. 이제 붐이 일어나서 이제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으면 적어도 공장 짓는데 2년 걸리고요. 그거 셋업하는데 안정화시키는데 1년 걸립니다. 한 3년 있어야 그 제품이 좀 우리가 쓸만한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현재 이 우리가 2021년부터 추진했던 이 반도체 제조시설 확충 문제는 2024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이 우리가 반도체 부족 현상은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우리 반도체 필요한 기업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빨리 생산 시설을 빨리 할당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미리미리 주문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2023년까지 차 있는 거고. 근데 작은 기업들은 이제 이게 이 바잉 파워가 부족하니까
이 제조시설 할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업들이 그 전자기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큰 기업보다는 좀 불리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 보면.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반도체 산업은 좋습니다. 저희는 공급자니까. 네, 우리 전무님께서 상당히 유화적으로 웃으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은 이제 상당히 유화적이셨는데 2024년까지는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이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이제 규모가 작은 업체들 중심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생산 시설 투자와 함께 또 한 가지는 그 코로나19라는 부분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저가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동남아라든지 남미나 이런 쪽에서 이 공급 셧다운에 대한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해결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노곤찬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가장 큰 화두가 된 거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인 것 같고요. 자동차 반도체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에 릴로케이션을 조금 2020년이 자동차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당을 했다가 다시 자동차로 돌렸는데 또 자연재해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정적 영향 때문에 한 700만 대 기준 정도로 완성차가 조립을 못했고 여기에 우리가 간과했던 게 테슬라랑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또 새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들이 또 보통 특히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전기차지만 되게 최신 기능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ADAS도 넣지만 우리 ECU들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만큼 다른 애들이 부족했다고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아마 올해는 좀 좋아지느냐인데 올해도 안타깝게도 올해는 이제 그런 거를 경험했던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연초부터 상당히 많은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부품을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원래 완성차가 한 8,000에서 8,500만 대 정도, 작년에 한 8,000만 대였고 올해 한 8,500만 대 정도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자동차 반도체 회사한테 주문하는 완성차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그 주문량은 1억 1,000만 대 기준으로 주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지는 거가 지금 상반기는 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여기서 약간 좀 약간은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작년 9월부터 이제 유럽계 그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신규로 12인치 팹을 많이 돌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피니언의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빌라 팹이 돌아갔고 보시의 드레스덴 팹이 돌아갔고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10인치 세 번째 팹이 이제 가동이 됐는데 아까 전무님 지적한 대로 가동되더라도 이게 의미 있게 이제 공급에 영향을 주려면 최소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파악하기로는 자동차 반도체 기준으로 상반기는 수요 대비 60% 정도 공급하는 것 같고요. 하반기는 한 80% 정도 공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2023년은 최소한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TSMC를 필두로 해서 이제 파운드리 회사들도 자동차 비중을 좀 높이고는 있는데 여전히 뭐 TSMC 전체 매출액의 한 4%가 자동차거든요. 나머지는 역시 스마트폰하고 이제 서버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전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랑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드라이브 IC 그리고 PMIC 이런 쪽의 부품난은 뭐 2022년에도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부정적인 거는 뭐 이게 아주 길게 가진 않겠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자꾸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역들이 좀 락다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또 사실은 단기적인 작년 4분기는 저희가 중국의 전력난이 공장 가동률에 좀 불확실성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도시 자체를 조금 락다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것 때문에 1분기는 그러니까 2022년 1분기만 놓고 본다면 사실 작년보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병목 현상은. 2분기는 그것보다는 좀 좋아질 거고 그리고 내년 올 하반기는 뭐 상반기보다는 개선되는 그림 정도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도 이제 전문의가 비슷하게 올해 당장 그 해결의 기미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고 시간은 좀 걸릴 것이고 다만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가면 하반기는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살짝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주가에 영향을 주는가가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제가 갑자기
갑자기 이제 그 센터장님 말씀 듣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이런 그 공급 부족과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 그 자동차 섹터 주가 물론 이제 그쪽 전문 아니시면 주가 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게 가장 큰 주가 어떻게 보면 부진의 이유죠. 완성차 회사들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한국의 주요 완성차 회사들은 자동차 반도체 부품난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 이게 지금 주가가 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분 다 이제 의견은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 좀 해주셨지만 작년 대비로 해서 그래도 좀 하반기에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제 희망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가에 이제 분명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유념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또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우리가 작년 한 해 그 반도체 섹터에서 상당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망감을 좀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빈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삼성전자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어떤 부품이나 장비 소재 업체들 중에서 특히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 쪽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실제 그 작년도에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점유율을 보면 대만의 TSMC는 오히려 이제 점유율이 올랐고요. 기대했던 삼성전자는 사실 그 점유율이 살짝 좀 소폭이지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점유율이 뭐 크게는 2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초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레포트들이 연초에 많았었는데요. 실제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는 그러지 못했는데 아마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기대치만큼 활약을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전무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삼성전자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높았거든요. 연초까지만 해도 사실 그 삼성전자가 1월 달에 작년에 고공행진을 하고, 거기에 이제 파생되어 있는 부품이나 장비 그 소재 초업체들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정말 이 드라마틱하게 급락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큰 곤욕을 치렀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서 기대치만큼 못 올라왔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기대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가 이 TSMC에 이어서 세계 2등의 이 공급 규모와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3등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3등, 4등 뭐 이런 업체들이 삼성전자보다 파운드의 역사, 그러니까 제조의 역사는 더 오래됐죠.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들보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TSMC하고 같은 급의 첨단 제조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상당히 어쨌든 이 경쟁력을 많이 확보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예, 봐도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 자체의 이 우리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로 보면 메모리 반도 세계 1등이잖아요. 예.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왜 잘 못하냐? 시작이 늦었습니다. 예, 시작이 늦어서 그렇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 수준이 높지요. 근데 TSMC하고 비교하면 TSMC는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를 그 위탁해서 제조하는 산업 자체를 창출시킨 회사입니다. 네. 예. 근데 삼성전자는 그러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메모리 반도체를 하다가 시스템 반도체도 잘해보자고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위탁 제조업체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뉴스에 파운드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 2019년입니다. 2019년 2월 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표를 했고요. 뭐 그전부터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지금 3년 됐거든요. 3년 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하고 같은 이 공정의 이 개발 속도 또 제조의 첨단 공정을 갖는 걸 맞추기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작년 점유율 좀 떨어졌다고 해요. 그 안 되는 거 아니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제 주로 고객들이 미국에 있는데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나의 제품을 제조해주는 회사가 2개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TSMC하고 삼성이거든요. 네. 지금 뭐 인텔이 하겠다고 열심히 발표는 하지만 아직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시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내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 2개 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TSMC하고 삼성전자는 첨단 제조 공정을 갖는 공급자는 둘은 경쟁자가 아니고 동반자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여줘야 되고요. 점유율 왜 떨어졌냐? 이건 제 개인적으로 뭐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삼성전자는 첨단 제조 공정 중심입니다. 네. 근데 TSMC는 이게 이 업을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옛날 공정도 많아요. 많은데 작년에 이 부족한 반도체는 그 옛날 공정, 레가시라고 하는데요. 그 자동차용 반도체는 첨단 공정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부족해서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 공정을 갖고 제조해주는 반도체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조 단가도 높아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게 더 높아져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예상은 해봤습니다. 예. 그 전무님이 일단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과 TS의 격차는 있는 현실이고 이걸 이제 삼성전자가 새롭게 시작하는 환경에서 격차는 어쩔 수 없고 또 이제 환경적으로 작년에는 어떤 이제 고부가가치의 반도체보다는 저가형 반도체에서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삼성전자도 문제지만 사실 그 삼성전자를 믿고 거기에 같이 이제 장비나 부품 쪽으로 특히 이제 뭐 팹리스 기업이라든지 혹은 부품 쪽인 기업에 많이 투자를 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정말 작년에 나락을 좀 겪으셨거든요. 네. 그 삼성전자가 어떤 시설 투자에서도 이제 격차가 좀 있었다라고 했고 또 실제 작년에 그 수주되는 물량을 보면 대부분 뭐 14나노나 이상, 10나노 이상 실제로 이제 TSMC가 경쟁할 만한 그런 유의 발주가 많지 않았다는 우려감도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사실 삼성은 작년에 이제 선단 공정 투자는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평택 페이즈 1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페이즈 2 투자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은 EUV 발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선단 쪽은 진행을 많이 했는데 국내 장비 회사들이 전혀 그걸 못 느끼는 게 국내 장비 회사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쪽은 ASML이든 아니면 선단과 관련된 뭐 시가 같은 경우에는 램리서치 그리고 정착 같으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뭐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바운드리 노출도가 없었다. 그거는 약간은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또 우리가 센티멘트가 안 좋았던 거에는 아까 특히 마켓 쉐어 떨어지는 이유 중에는 아까 전문이 지적하는 것도 되게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가 1분기, 2분기에는 텍사스 오틴 공장이 정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의의 어떻게 보면 일격을 거기서 받으면서 매출이 상반기가 안 좋았죠. 근데 3분기, 4분기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도 마켓 쉐어는 올라갔고요. 특히 3분기 후반부터는 가동률이 100%입니다. 모든 팹이. 그리고 ASP가 한 15%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까 줄 서서 봤죠. 그래서 비싼 제품 위주로 수주를 받다 보니까 3분기, 4분기부터는 상당히 좋은 실적과 좋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삼성이 이제 뭐 작년에도 뭐 많이 좀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분도 있지만 엔비디아의 특히 GPU 관련된 팔라노 쪽은 상당히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이루어졌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부 거래선으로서 이제 가장 큰 거래선이 이제 퀄컴이고 두 번째가 엔비디아인데 이제 엔비디아랑은 좀 신뢰가 많이 좀 생긴 것 같고 엔비디아랑 관계가 좋아지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AMD까지도 물론 AMD는 뭐 초기부터 바로 GPU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AMD에도 일부 좀 약간 좀 레거시 CPU 같은 거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작년에는 엔비디아 제품에 있어서 엔비디아 제품을 통해서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구글 뭐 이런 기업들도 뭐 새로운 거래선으로 발굴도 했고 그리고 또 신공정에 대해서도 많이 뭐 기술 개발하고 있고 뭐 게이트 올라운드야 올해 6월부터 아마 AP에 적용이 될 건데 그리고 작년에 저는 삼성이 이제 삼성전자는 변화에 되게 뛰어난 회사예요. 상당히 빨리 적응하고 어떻게 보면
노키아는 망해도 삼성은 살아남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똑같이 파운드리 뭐 정말 이렇게 빨리 선단 공정을 어쨌든 따라가서 넘버 투, 확실한 넘버 투가 되기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삼성이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데 최근의 변화를 보면 정말 이 선단 공정도 잘하지만 기존의 레거시에서 만들던 2D로 만들던 뭐 드라이브 IC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센서의 밑에 들어간 로직 프로세서까지도 이제 3D 핀펫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결국 이제 OLED 드라이브 IC랑 이제 이미지 센서의 로직 프로세서 이런 쪽은 궁극적으로 이제 저전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단 공정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력 소모의 효율성을 많이 제고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삼성이 참 응용 능력이 좋은 게 따라갈 선단 공정으로서도 충분히 하지만 또 기존의 공정도 좀 더 개선을 시켜가지고 고객의 만족도와 충성심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하고 있어서 역시 참 어떻게 보면 응용 능력이 참 좋은 회사라는 거를 참 시장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을 뭐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삼성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아직까지는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의 노력이 결국은 OLED 드라이브 IC가 이제 자동차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저전력이 됩니다. 훨씬 더. 자동차는 전력 소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이미지 센서 자체도 뭐 미세화도 되고 고화소도 되겠지만 들어가는 로직 프로세서가 3D 핀펫이 되면 되게 전력 소모가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삼성의 LS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운드리만 있는 TSMC가 물론 뭐 바운드리를 하는 TSMC는 고객과 경쟁은 안 하지만 비록 고객과 경쟁하지만 고객한테도 좋은 솔루션을 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혁신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느꼈던 그 삼성전자가 기대치 못 미쳤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출발선상에 있는 데서 온 환경적인 요인과 또 작년에 그 코로나19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오센 공장에서 났던 그 정전 사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발적인 부분이 겹쳤고 하반기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극복되어지는 부분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고부가치 쪽으로 기술력을 조금씩 인정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인상적인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해봐서 또 이제 양대축인 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하이닉스에서는 작년에 이제 부터 해서 올 초,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 결국 이제 인텔의 그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를 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오케이 사인이 나면서 이제 합병이 가셔야됐고 아마도 이제 다음 분기 이후부터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반영이 또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그 하이닉스의 그 낸드 플래시 인수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연 이게 이제 긍정적인가 부분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무님 보시기에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부분 잘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일단은 하이닉스가 갖지 못한 걸 갖게 됐습니다. 이게 뭐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칠지 부정적으로 미칠지는 뭐 결과는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얻었고 필요한 거다. 그래서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낸드 플래시의 공급자는 D램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많은 게 이제 삼성전자가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 그리고 미국의 또 웨스턴 디지털, 또 이번에 인수당한 인텔, 그리고 SK 하이닉스 비슷합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2등이 됐죠. 그 2등도 강한 2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봐서 상당한 이 규모가 돼 있는 거고 시장 지배력을 높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공급자로서 후발입니다. 근데 낸드 플래시는 이게 단순 저장 장치인데요. 이게 우리가 쓰려면 USB 형태나 SSD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 그 낸드 플래시만 가지고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컨트롤러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얹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후발이기 때문에 좀 약해져 있었습니다. 인텔은 이제 그걸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그동안에 이 부족한 경험이 한꺼번에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지배력과 기술을 동시에 얻은 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딜 자체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잘 정착을 시켜서 정말 이 기업이 이게 정말 이 시장에서 이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잘 사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D램 위주 사업 구조에서 이제 낸드 쪽으로도 글로벌하게 입지를 좀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우리 센터장님은 좀 더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많이 비슷한 견해고요. 네. 네, 이제 저희는 사실 저도 사실 컨트롤 IC 회사들은 많이 국내 기업부터 외국 기업들 많이 방문을 했고, 사실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UFS 아니면 과거의 eMMC, 네. 쇼 컨트롤 IC, 그리고 노트북용 SSD 컨트롤 IC, 여기까지는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마벨이든 타이완의 실리콘 모션, 그리고 파이슨이든 다 있는데요. 이 서버에 들어가는 컨트롤 IC를 제대로 개발하는 회사는 사실 삼성하고 인텔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서버 중에서도 하이퍼스케일, 우리 데이터 센터용 아주 하이엔드 서버에 들어가는 컨트롤 IC는 정말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 시장을 좀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는 현재 삼성전자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텔인데, 어쨌든 인텔을 인수함으로써 하이닉스는 좀 안정적인, 특히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 게, 우리가 현재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낸드 수요를 보면 스마트폰이 한 40%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이 한 30% 되고, 그 다음에 서버가 한 20% 되는데, 앞으로는 성장은 서버가 이끌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노트북이야 이미 뭐 성숙기 산업이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아마존이 이제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2030년까지는 탄소 제로로 가겠다. 데이터 센터 탄소 제로로 간다는 거는 결국은 뭐 태양광으로 그렇다고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다양한 뭐 솔루션을 찾겠지만 결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를 많이 줄여야지 탄소 제로로 가더라도 전체적인 퍼포먼스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그 말은 하드디스크를 다 SSD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SSD로 바꾼다는 거는 결국 ESG 경영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고, 그만큼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낸드 수요가 많이 커질 건데, 결국 거기에 대한 핵심은 낸드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좀 정말 기술적인 완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컨트롤 IC에 대한 기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 SK 하이닉스가 이제 우리 인텔의 올해까지는 이제 크게 첫 번째는 이제 SSD를 필두로 한 걸 인수하는 거고, 2025년까지는 이제 대령 공장까지 인수하는 게 이제 최종 클로징이거든요. 어쨌든 대령 공장 인수하기 전에 먼저 SSD를 먼저 이렇게 1차적으로 클로징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하이닉스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거고, 자세히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인수한 것 같지만 더 한꺼풀을 뽑겨보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인수한 거다. 그렇게 네.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상당히 예리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었는데, 딱 그 부분을 찍어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가 D램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가 사실 이제 사이클에 따라서 워낙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이클 좋을 때와 사이클이 나쁠 때, 이 하이닉스는 실적이 이제 극과 극으로 나온다라는 많은 부분들을 얘기해 줬는데, 이게 이제 낸드 플래시, 인텔 낸드 플래시 인수 사업 부분이 컨트롤 IC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SSD 전반적으로 사업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두 분이 말씀하신 걸 듣다가 불현듯 떠오른 생각인데, 우리 전문님께 한번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텔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말했던 대련이나 이쪽 중국 쪽에 또 공장이 상당 부분 인수가 되는 거죠, 인텔 사업에서. 예, 그렇죠. 지금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D램 생산하는 부분 전체 쉐어가 한 50%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이제 물론 삼성전자 시황 공장은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이긴 하지만, 반도체 생산 기반 시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중국 쪽 비중이 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거든요. 혹시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이번에 미중 갈등이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줄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 생산 기반 시설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오는 리스크라고 네.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기서 생산하는 게 거기서 생산해서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시장의 수요 때문에 거기서 생산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사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살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낸드나 SK 하이닉스의 D램 공장은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시안 공장, 낸드 플래시 네. 공장 그쪽 전부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됐는데요. 최대한 공장 가동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도안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큰 피해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뭐 없을 것 같은데요. 단 이제 이 D램 같은 경우 이미 뭐 SK에 보도됐는데요. EUV 장비. 그러니까 EUV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예. 예, 지금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약간은 이 제약 상황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예, 작용할 수 있지만 뭐 한국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니까 네.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 우려를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제로는 좀 다행스러운 반응을 보이실 것 같은데요. 중국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 미중 갈등이 겪을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철렁철렁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전무님이 상당히 괜찮은 발언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번에는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현재 이제 D램 관련돼서 올해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레포트들이 작년 이후에 많이 쏟아졌고 지금 나오는 레포트들이 상당히 어렵다, 조금 덜 어렵다, 괜찮다라는 표현이 조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라고 볼 때 올해 이제 D램 업황에 대해서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DDR5 가 일정 부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우리 전문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올해 반도체 예상하시는 업황과 이 DDR5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될 거냐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올해 기대되는 게 DDR5입니다. 예. 아까 노 센터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전력 소모량, 예, 전력 소모량이 적고요. 그리고 용량이 4배나 커요. 속도가 2배 빠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화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환경에서 DDR5가 아주 이 적절한 D램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DDR5가 지금 나온 건 아니고요. 작년 나왔는데 사실은 그 좀 아쉬운 것은 인텔의 신제품이 그 사람들 발표보다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2분기에 나와서 쓴다고는 하는데요. 그 기대하고 있죠. 이게 이제 D램이라는 게 항상 CPU하고 같이 붙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인텔은 CPU를 만드는 곳입니다. 인텔이 일을 잘해주면 삼성 하이닉스 좋아집니다. 그만큼 좋은 D램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텔이 일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잘한다고 했으니까 네. 올해 인텔의 CPU를 갖고 DDR5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DDR5는 DDR4보다 이 가격 조건이 좋습니다. 예, 가격이 좋고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만큼 또 생산이 그렇게 못해요. 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네. 생산량이 적습니다. 예, 적기 때문에 가격도 상승되고 생산량도 적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 2, 4분기, 뭐 늦어도 3, 4분기부터는 D램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님 중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센터장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레포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반면에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서 DDR5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나오는데, 예. 센터장님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우리 이번에 저도 뭐 CES를 갔어요. 네. 주요 반도체 기업들 키노트를 보니까 뭐 그래픽을 상당히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미세화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AMD 같은 경우에도 5나노에서 PC용 APU도 양산을 하고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버향 CPU를 양산을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가 DDR4에서 DDR5로 가면 소비 전력이 주는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는 대역폭이 넓어지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2,600MHz, 3,200MHz가 DDR4였다면 네. DDR5는 이제 4,800에서 7,200MHz까지 갑니다. 결국 이제 대역폭이 넓어진다는 건 그만큼 빨리 전송을 할 수 있고
그 말은 이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것도 됩니다. 소비 전력도 중요하지만 빨리 보내고 빨리 업로드 다운로드하면 네. 그만큼 효율적으로 그렇죠.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특히 데이터 센터 회사들이 대부분 클라우드를 어쨌든 우리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들이 대부분 ESG를 자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번에 특히 CES는 3개사 모두 그래픽 관련해서 GPU를 엄청 강조를 합니다. 네. 엔비디아대로 AMD는 AMD대로 인텔은 특히 예장형 GPU인 아크를 또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GPU가 점점점 PC든 데이터 센터든 성능이 점점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근데 GPU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는 그만큼 GPU가 전력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GPU가 점점점 일을 많이 하면 메모리 반도체라도 상대적으로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소비자 가전이라면 불확실성이 크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다가 최근에 또 셧다운도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주가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은 것만큼 사실은 싫은 게 없는데 맞습니다. 이 인프라 관련된 데이터 센터는 불확실성이 안 커요. 유일한 불확실성은 인텔이 제때 공급하느냐, AMD가 서버 CPU를 제때 공급하냐가 이제 불확실성인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인프라 관련된 B2B는 사실 저전력 때문에 특히 DDR5를 많이 찾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점은 올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하긴 했지만 사실 미국에서 AMD나 엔비디아 주가가 이번 급락 전까지는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GPU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DDR5가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래픽이 점점점 많은 일을 하면 D램이 그렇다고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픽 D램도 필요할 거고 또 서버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적인 서버 D램도 필요한데 GPU가 그만큼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D램이라도 아니면 저희가 언급드렸던 SSD라도 좀 더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를 해야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회 요인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 이 반도체 산업 섹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들 좀 드려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콕 찍어서 이제 하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항상 곤란한 질문인데요. 과연 이제 반도체 섹터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렇다면 이 반도체 섹터를 보고 과연 이제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관점을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무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무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도체 관련돼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특정한 기업을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가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2019년 국내 우리 반도체 주식을 보면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갔죠. 네. 국산화라는 것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작년 2021년에 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시작된 반도체 투자 전쟁으로 인해서 장비 기업부터, 왜냐하면 투자 전쟁은 이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기업들이 이 투자를 극대화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하는 회사들 앞으로 매출이 많이 늘겠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ASML이나 또 어플라이드나 또는 램 리서치나 대표적인 이런 회사들이고 국내에도 대형 반도체 장비 업체들 작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좋게 유지가 된 거고. 근데 미래 가치가 반영된지 안 반영된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반도체 장비를 만들려면 네. 장비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 장비도 조립품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현재 이 장비의 수요, 반도체 장비의 수요가 현재 장비 회사가 갖고 있는 제조 규모보다 더 커요. 근데 그만큼 만들 수 없는 것은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확보 경쟁이 일어날 거고요. 예. 확보 경쟁 플러스 나한테 공급해줄 장비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해서 공급받는 일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은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앞으로 좋지 않을까? 예.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 구체적으로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무님께서 콕 찍어주시진 않으셨지만 그 장비업체들, 특히 이제 장비업체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위주로 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송 보고 바로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똑같은 질문을 우리 센터장님께도 드릴 건데 그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될까요? 뭐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하면 엔비디아, AMD, 아까 언급드렸던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히려 엔비디아랑 이런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TSMC랑 비교해 보면 너무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같이 이제 성장주가 강하게 갈 때는 퓨어 플레이를 찾습니다. 네. 어차피 더 빨리 노출도 높은 거에 집중 투자를 하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좀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특히 성장주가 흔들릴 때는 오히려 조금은 디펜시브한 성격이 삼성전자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물론 파운드리에 대한 재평가, LSI에 대한 재평가도 올해 진행이 되겠지만 메모리와 이런 걸 종합 반도체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보다는 올해 주식시장 성격에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는 급하게 가는 퓨어 플레이를 찾았다면 이제는 좀 디펜시브한 반도체 주식을 찾는다면 삼성전자가 그런 성격은 좀 갖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칩으로서는 의미가 없고요. 디바이스에 장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효율적인 전력 사용, 메모리 레이턴시를 필두로 해서 아주 효율적인 옷을 입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패키징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특히 3D 패키징, 뭐 제일 대표적으로 뭐 삼성의 뭐 H큐브, 그다음에 TSMC의 코어스, 인텔의 EMIB 뭐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3D 패키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뭐 글로벌한 패키징 전문 회사들, ASE든 아니면 암코든 이런 기업들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는 장비 회사들도 있지만 또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PCB 하는 회사들도 당분간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네. LG노텍, 뭐 대덕전자, 심텍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만들도 보면 주로 그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해요. 대만 기업들은 투자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TSMC를 제외하고 참고로.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나냐텍이든 킨서스든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많은 다양한 디바이스로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좀 특히 지금과 같이 주가 조정기에 잘 저점 포착을 잘한다면 뭐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내외롭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패키징 업체, 특히 3D 패키징 업체와 PCB 업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전문위원과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섹터 중심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종목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쉴 데 없이 너무 이제 두 분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 질문을 드려가지고 상당히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 반도체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는 최고의 투자 섹터이고 관심 섹터입니다. 오늘 이 방송 잘 참고하셔가지고 2022년도 반도체 투자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고 또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신 두 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말씀드렸던 반도체 섹터 특집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